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31번째 간호사와 환자. 며칠 집에 있다가 어느 저녁에 나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샤리의 어깨너머로 살짝 들여다봤어. 그녀가 복사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한 거지. 샤리의 글씨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 자연스럽게 펜을 잘 쓸 능력이 없는 것 같았는데 펜을 잡으면 이상하게도 펜이 말을 하는 것처럼 고이거나 삐뚤어지고 멈추거나 튀거나 마치 안장에 매달린 당나귀처럼 구석으로 슬금슬금 기어가곤 했거든. 정말 이상했어. 샤리의 손이 쓴 옛날 글씨들이 얼마나 구불구불하고 쭈글쭈글하고 비틀어졌는지. 그런데도 그녀의 손은 통통하고 둥글었어. 그런데도 샤리는 다른 일에는 정말 능숙했고 손가락이 정말 빠르고 민첩했어. 자, 샤리. 하고 나는 복사책에 그려진 5글자를 보면서 말했어. 그 오는 네모, 세모, 배 모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거든.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 만약 우리가 원형으로 만들기만 하면 완벽해질 거야. 샤리. 그때 나도 하나 만들었고 샤리도 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펜이 샤리의 글씨와는 달리 깔끔하게 연결되지 않고 꼬이면서 매듭이 지어졌어. 괜찮아. 샤리 곧 잘 될 거야. 하고 나는 위로했어. 샤리는 복사책을 내려놓고 작은 손을 펴서 쥐었다가 다시 펴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유심히 쳐다봤어. 그리고 일어나서 나에게 절을 했지. 감사합니다, 아가씨. 혹시 아가씨, 제니라는 이름의 가난한 사람 아세요? 벽돌공의 아내 샤리? 네, 알아. 그녀가 잠깐 밖에 나갔을 때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안다고 했어요. 아가씨, 그녀가 나한테 그냥 아가씨의 작은 하이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아가씨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도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이 동네를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샤리, 그렇긴 했어요. 아가씨,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예전 살던 곳으로 그녀와 리즈랑 함께. 아가씨, 리즈라는 이름의 가난한 사람도 알아요. 그건 좀 알 것 같아. 샤리, 이름은 몰라도 그게 바로 그녀들이 말한 거예요. 하고 샤리가 대답했어. 둘 다 돌아왔어요. 아가씨,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았대요. 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았다고? 샤리, 네. 아가씨, 하고 샤리가 말했어.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샤리는 또다시 순수한 기쁨에 찬 짧은 웃음을 지으며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어. 나는 그때도 지금도 샤리가 그 엄청난 위험을 온전히 누리며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못 질리겠더라. 젊은 얼굴과 몸매, 차분한 태도,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정말 보기 좋아서 그럼 어디서 그녀를 봤어, 샤리? 하고 내가 물었어. 내 작은 하인 얼굴이 금세 쳐졌어. 그녀가 대답했거든. 의사 가게 쪽이요, 아가씨. 근데 샤리 아직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나는 벽돌공 아내가 아픈 건지 물어봤는데 샤리는 아니라고 했어. 다른 누군가라고 했지. 그녀의 오두막에 사는 어떤 사람인데 지금은 세인트 앨번스까지 걸어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또 걸어다니고 있다고 했어. 샤리 말로는 가난한 소년이래. 아버지도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대. 톰이랑 비슷하게. 아가씨, 만약 엠마와 내가 아버지 뒤에 죽었다면 말이야. 하고 샤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했어. 그 아이를 위해 약을 구하고 있었던 거야, 샤리. 그녀가 말했어요. 아가씨. 하고 샤리가 대답했어. 그 아이가 한때 그녀를 위해서도 똑같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내 작은 하인의 얼굴이 너무 간절했고 조용히 손을 꼭 잡고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조용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녀의 생각을 금방 읽을 수 있었지. 자, 샤리. 하고 나는 말했어. 우리 둘이서 제니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자. 샤리가 내 모자와 베일을 얼마나 빠르게 가져오고
나를 차려입히고 귀엽게 자기 자신을 작은 할머니처럼 꾸미는 모습이 그녀의 준비된 마음을 잘 보여줬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지. 날씨는 춥고 거칠었어. 밤에는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고 나무들이 떨었어. 하루 종일 비가 계속 내렸고 며칠 동안이나 계속됐지.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매우 우울했어. 심지어 우리 위에도 몇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북쪽과 북서쪽, 해가 지고 난 후 3시간쯤 된 곳에는 희미하고 차가운 빛이 있었어. 그 빛은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 구름이 길게 웅크리듯 더 올라서 바다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 런던 쪽으로는 어둡고 무서운 빛이 퍼졌고 이 두 빛의 대비와 붉은 빛이 만들어내는 비현실적인 불길이 도시의 모든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비치는 모습이 정말 엄숙했어. 그날 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 내가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정원 문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길을 떠날 때 그 순간에 내가 뭔가 다른 존재인 것 같은 묘한 느낌을 잠깐 받았던 것 같아. 그게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 그 이후로 나는 그 느낌을 그 자리와 시간, 그리고 그와 연관된 모든 것, 도시의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개 짖는 소리, 지늘길을 내려오는 수레 소리와 연결해서 기억하고 있어.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고 우리가 가려던 곳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전에 비해 훨씬 조용했고 여전히 비참했지만 가마는 타고 있었고 희미한 푸른 연기가 퍼지면서 숨막히는 냄새가 풍겼어. 우리는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어. 낡은 창문에 희미한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 죽은 아이의 엄마는 침대 옆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 맞은편에는 초라한 소년이 벽난로 기둥에 기대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 그는 작은 모자 조각을 팔 아래에 쥐고 있었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떨고 있었지. 그 떨림 때문에 문과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어. 그곳은 전에 비해 더 답답했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이상한 냄새가 났어. 처음 우리가 들어왔을 때 나는 아직 베일을 벗지 않았었어. 그때 바로 그 순간 그 소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놀란 표정과 두려움으로 빤히 쳐다봤어. 그 행동이 너무 빠르고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게 분명해서 나는 더 가까이 가지 않고 멈춰섰어. 나는 더 이상 베리인 땅에 가지 않을 거야. 하고 소년이 중얼거렸어. 나는 거기 가지 않을 거야. 너한테 말하는 거야. 나는 베일을 벗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를 신경 쓰지 마세요. 아가씨, 곧 정신이 돌아올 거예요. 하고 말했고 그에게 무슨 일이니? 하고 물었어. 그 소년이 그녀가 왜 왔는지 내가 알아. 하고 소리쳤어. 누구? 저기 저 아가씨. 그녀는 나를 데리러 와서 베리인 땅으로 가자고 하는 거야. 난 절대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그 이름이 싫거든. 그녀가 나를 데리러 가면 나도 모르게 베리인 당할까 봐 무서워. 그러더니 다시 떨기 시작했고 벽에 기대서 몸을 떨었어. 그 애는 하루 종일 그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아가씨, 하고 제니가 조용히 말했어. 이봐, 어떻게 그렇게 쳐다봐? 이 아이는 내 아가씨, 조야. 그래, 하고 소년이 의심스럽게 대답했어. 그리고 내 쪽을 쳐다보며 팔을 뻗었는데 눈이 불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내 생각엔 저쪽이 그 사람인 것 같아. 모자도 아니고 드레스도 아니고 그런데 내 생각엔 저쪽이야. 하고 말했어. 내 어린 샤리도 병과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일찍 쌓인 탓인지 조용히 모자를 벗고 쇼를 풀더니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의자에 앉히고 마치 병든 노인 간호사처럼 그를 앉았어. 그런데 그런 간호사도 보여줄 수 없는 샤리의 젊고 맑은 얼굴이 그에게는 정말 신뢰를 주는 것 같았지. 이봐, 하고 소년이 말했어. 당신이 말해봐. 이 아가씨가 저쪽 아가씨 아니야.
샤리는 차분히 그녀의 헝클어진 옷을 정리하며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쓰면서 고개를 저었어. 아이고 하고 소년이 중얼거렸어. 그럼 아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왔어. 하고 내가 말했어. 무슨 일이니? 나는 얼어 죽을 것 같아. 하고 소년이 목이 쉬어 말했어. 그런데 또 타버리고 또 얼고 또 타버리고 1시간도 안 돼서 계속 반복돼. 머리가 다 잠들 것 같고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 너무 목이 말라서 죽겠고 뼈마디도 아프기만 하고 펴라고는 있는데 아픈 게 더 많아. 그 애는 언제 여기 왔어? 하고 나는 여자한테 물었어. 오늘 아침이요, 아가씨. 나는 그를 도시 구석에서 만났어요. 런던에서 만난 적 있죠. 토모렐로인즈 하고 소년이 대답했어. 그 애는 집중하거나 눈길을 잠깐 주는 것조차 힘들어 보여.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몸을 이끌며 반쯤 잠든 것처럼 말했어. 그는 언제 런던에서 왔어? 내가 다시 물었어. 어제 왔어요. 하고 소년이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워지면서 대답했어. 나는 어디론가 가는 중이야. 어디로 가? 어딘가요? 하고 소년이 더 크게 말했어. 나는 계속 옮겨지고 있어요. 전에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한테서 돈도 받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게 다 그녀 때문이야. 스톨번스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스톨번스 길을 택했어요. 그게 또 다른 길만큼 좋아요. 그는 항상 샤리에게 말을 하면서 끝냈어.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나는 그녀를 다로 불러서 말했어. 이 상태로는 여행도 못 가겠고 목적지도 모르잖아. 그녀가 나는 죽은 사람보다 더 모르겠어요. 하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 아마 죽은 사람들은 더 잘 알지도 몰라요.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난 하루 종일 그를 여기서 돌봤어요. 국물도 주고 약도 썼고 리즈도 누군가 데려가 줄 사람을 찾으러 갔어요. 여기네 예쁜 아이. 그 아이는 내 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래 못 도려. 만약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그를 여기서 발견하면 거칠게 내쫓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거든. 자, 들어봐. 리즈가 돌아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여자가 급히 들어왔고 소녀는 일어나서 기대했던 것처럼 떠나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몸을 반쯤 숙였어. 그리고 그 아이가 깨어나서 어떻게 샤리가 침대에서 꺼내서 걷게 했는지 그걸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조용히 엄마처럼 행동하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 마치 다시 톰과 엠마와 함께 블라인더 옥탑방에 살던 때처럼 말이야. 그 친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고 또 돌아오고 했어. 처음엔 그 아이를 제대로 보호소에 넣기엔 너무 이른 시기였고 결국엔 너무 늦었어. 한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보내고 또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둘 다 책임을 피하려는 기술에 뛰어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결국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 제니, 내 주인님이 집으로 가는 길이고 내 것도 곧 따라갈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는 몇 푼짜리 동전 몇 개를 모아 그에게 쥐어줬어. 그러고는 그가 깜빡 정신을 잃은 채 반쯤 고마워하는 듯 반쯤 멍한 채로 집을 나갔지. 내 사랑하는 아이를 좀 줘. 하고 그 아이 엄마가 샤리에게 말했어. 그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니. 고마운 여자야. 잘 자. 젊은 아가씨. 만약 내 주인님이 나를 혼내지 으시면 나중에 가서 가마 근처를 한번 볼게. 그 아이가 제일 닮았을 거야. 그리고 아침에도 다시 볼 거야. 하고 급히 떠났어. 곧 그녀는 떠나서 우리가 지나갈 때 그녀는 자기 집 문 앞에서 아이를 달래면 오래 부르고 있었고 술에 취한 남편을 걱정하며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그때 더 이상 머물면서 그녀들과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 그녀들을 곤란하게 만들까 봐서였지.
하지만 나는 샤리에게 말했어. 우리가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샤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빠른 판단력은 내 것과 맞먹었어. 그녀는 먼저 앞서가서 곧바로 우리가 도착한 곳은 벽돌 가마 바로 앞이었어. 내 생각엔 그 아이는 작은 짐을 팔 아래에 넣고 출발했을 텐데 그걸 도둑 맞거나 잃어버린 것 같아. 왜냐하면 아직도 그 불쌍한 무피 모자 조각을 묶음처럼 들고 있었거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그는 맨머리로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어. 우리가 부르면 멈췄고 내가 다가가자 다시 나를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 눈빛은 반짝였고 떨림이 심해서 멈춰섰지. 나는 그에게 같이 가자고 했고 우리가 함께 가면 밤새 따뜻한 곳에 머물 수 있다고 했어. 나는 따뜻한 벽돌 속에 누워 있으면 돼. 하고 그는 목이 쉬어 말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도 죽는다는 걸 몰라. 하고 샤리가 말했어. 그들은 어디서든 죽어요. 하고 그가 대답했어. 그들은 자기 집에서도 죽고 그녀가 어디인지 알아요. 내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토모렐로인즈에서도 무더기로 죽어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많다고 봐요. 그러더니 그는 조용히 샤리에게 속삭였어. 그녀가 저쪽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니야. 그럼 세 명이야. 샤리는 나를 좀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 나도 그가 나를 그렇게 노려보니까 좀 무서웠어. 하지만 그가 돌아서선 애가 손짓하자 따라왔고 내가 그에게 영향을 미친 걸 인정하니까 나는 곧장 집으로 갔어. 그리 멀지 않은 곳 언덕 꼭대기였거든. 우리는 한 사람만 만났어. 그 애가 걷는 모습이 너무 불안하고 떨려서 도움 없이는 집에 못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선 이상하게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를 잠시 홀에 남기고 나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는 그를 멍하니 쳐다봤어. 별다른 감흥도 없이 그저 주변의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무심히 바라보는 것 같았지. 그러고는 거실로 가서 후견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그곳에는 스킨폴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는 종종 아무 예고도 없이 마차를 타고 내려오곤 했고 늘 옷도 없이 와서 필요한 것들을 빌려 쓰는 사람이었어. 그들은 바로 나와 함께 나가서 그 아이를 보러 나왔어. 하인들도 모두 모여 있었고 그 아이는 창가에 기대어 떨고 있었어. 마치 도랑에서 발견된 다친 동물처럼 말이야. 이건 정말 슬픈 경우야. 하고 후견인이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눈을 만져보면서 말했어. 어떻게 생각해, 해롤드? 그를 내보내는 게 낫겠어요. 하고 스킨폴이 말했어. 무슨 소리야? 하고 후견인이 거의 엄격한 표정으로 물었어. 아가씨, 잔디씨. 하고 스킨폴이 말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나는 어린이야. 나한테 화내도 돼. 내가 그럴 만하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선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 내가 의사였을 때부터 그랬어. 그 애는 안전하지 않아. 아주 나쁜 열이 돌고 있거든. 스킨폴은 다시 홀에서 거실로 돌아와서 음악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 그는 늘 그렇듯이 가볍게 말했지. 이건 어린애 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스킨폴이 유쾌하게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어. 그렇다고 내가 어린애인 걸 숨기진 않겠어. 만약 그를 길에 내버리면 그건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아. 그가 더 나빠질 일도 없고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 6펜스 또는 5실링 또는 5파운드 10실링을 주고 보내버리면 돼. 너희는 계산을 잘하고 나는 아니니까. 그럼 그 애는 이제 뭐 하라는 거야? 하고 후견인이 물었어. 솔직히 말해서 하고 스킨폴이 어깨를 으쓱하며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그때 그 애가 뭘 할지 나는 전혀 몰라. 하지만 분명히 뭘 할 거라고 믿어. 이건 정말 끔찍한 생각 아니야. 하고 후견인이 걷거나 머리를 헝클며 말했어. 이 불쌍한 애가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병원은 언제든지 그를 받아줄 수 있고
그는 나라에 어떤 병든 아이만큼 잘 돌봐줬을 텐데 말이야. 내 사랑하는 잔디씨. 하고 스킨폴이 답했어. 이 질문이 너무 순진해서 미안하지만 왜 그 애가 감옥에 가지 않는 거지? 후견니는 멈춰서서 웃음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 우리 젊은 친구는 아무런 병약함도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아. 하고 스킨폴이 솔직하게 말했어. 내 생각엔 그가 감옥에 가는 게 더 현명하고 어떤 면에선 더 존경받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어. 그게 더 모험심도 있고 어떤 의미에선 더 시적인 면도 있거든. 후견니는 걷기를 멈추고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 나는 너처럼 특별한 아이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얘넨 정말이야. 하고 스킨폴이 말했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젊은 친구가 그런 시를 품고 싶어 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는 분명히 배고픔을 타고났고 아마 건강이 좋아지면 정말 배고픔도 잘 느낄 거야. 좋아. 그럼 점심시간쯤, 보통 정오쯤에 그 애는 사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배고파요. 숟가락 좀 내놓고 먹여주세요. 사회는 그 애를 위해 숟가락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정작 숟가락을 내놓지 않아. 그래서 그 애는 그럼 내가 직접 가져가야겠어요 하고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잘못된 에너지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유도 있고 어느 정도는 로맨스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우리 젊은 친구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 그냥 가난한 방랑자보다 더 흥미로운 존재인 것 같아서 나는 잠깐 말했어. 그의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그러자 스킨폴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 아가씨, 실용적인 상식이 뛰어난 서머슨이 말했듯이 그 애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를 내보내는 게 좋겠다고 추천하는 거야. 더 나빠지기 전에. 그가 그렇게 말할 때의 친근한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물론이지. 작은 여자야. 하고 후견인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 그를 제대로 된 곳에 넣어주기 위해 내가 직접 가서 강제로 넣게 할 수 있어. 지금 상태로 보면 그게 최선이야. 근데 시간이 늦었고 오늘 밤은 정말 나쁜 날씨야. 그 애도 이미 지쳐 있어. 마구간 옆에 있는 푹신한 다락방에 침대가 있는데 거기서 자게 하고 아침에 데려가면 돼. 그렇게 하자. 그때 스킨폴이 피아노 건반을 만지며 말했어. 우리 젊은 친구한테 다시 가는 거야. 그래. 하고 후견인이 대답했어. 잔디씨, 너희의 체력에 정말 부러워. 하고 스킨폴이 장난스럽게 칭찬했어. 너희는 언제든 어디든 가고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 그게 바로 의지야. 난 의지도 없고 안 되라는 것도 없어 그냥 못하는 거야. 그 애를 위해서 뭔가 추천할 수 있는 게 있겠지. 하고 후견인이 뒤를 돌아보며 약간 자증 섞인 듯 말했어. 그냥 병에 좋은 약 하나 넣어두고 그가 자는 곳에 식초를 조금 뿌리라고 말하면 돼. 적당히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돼.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건 아니야. 서머슨 아가씨는 세세한 것까지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처리할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홀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기로 한 일을 조이에게 설명했어. 조이는 그걸 다시 그에게 말했고 그는 이미 내가 본 것처럼 피곤한 표정으로 마치 남을 위해 하는 것처럼 피곤한 눈으로 지켜보며 무관심하게 받아들였어. 하인들도 그의 비참한 상태를 걱정하며 도와주려고 했고 곧 다락방을 정리했어. 몇몇 남자들이 젖은 마당을 가로질러 그를 잘 포장해서 옮겼지. 그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리고 늙은 친구라고 부르는 게 그의 기운을 북돋아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상도 있었어. 샤리가 지휘했고 우리가 생각한 안전한 것들을 가지고 다락방과 집을 오가며 그를 돌봤어. 후견님도 밤이 되기 전에 그를 봤고 내가 그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가 좀 더 편안해지고 잠이 들기 쉬운 상태였대. 문을 밖에서 잠갔는데 만약 그가 앙상에 빠지더라도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대. 아다는 감기 때문에 우리 방에 있었고
스킨폴은 혼자 남아서 감성적인 곡조를 연주하거나 때때로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담았어. 우리가 다시 그와 만났을 때 그는 우리 젊은 친구와 관련된 작은 민요를 부르겠다고 했고, 그 노래는 농부소년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 넓은 세상에 내던져져 떠돌며 부모도 없이 집도 없이 살아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번역했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그 노래는 정말 섬세하게 불렀고 그가 항상 울게 만든다고 했어. 그는 그날 저녁 내내 아주 신나 있었어. 왜냐면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업가인지를 생각하며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재능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 신나서 떠들었거든. 그는 네구스 잔에 담긴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 젊은 친구의 건강을 위해 라고 건배했고, 런던 시장이 되는 휘팅턴처럼 조용히 지내는 것도 상상했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분명히 자른다이스 기관과 서못은 구호원도 세우고 매년 한 번씩 세인트 앨번스 순례도 하겠다고 했지. 그는 우리 젊은 친구가 자기 방식으로는 훌륭한 아이지만 그게 바로 해롤드 스킨폴 방식은 아니라고 했어. 그는 자신이 처음 자기 자신을 알게 됐을 때 실패와 장단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걸 최선으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했어. 샤리의 마지막 보고는 그 아이가 조용하다는 거였어. 나는 창문 너머로 그가 조용히 불을 켜놓은 램프를 볼 수 있었고 그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행복했어. 새벽이 다가오기 전 조금 일찍부터 움직임과 말소리가 많아졌고 그 소리에 깨어났어. 옷을 입으면 나는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어젯밤에 활동적이었던 사람들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봤어. 그때도 다락방 창문에 램프가 켜져 있었지. 그 아이 때문이에요. 아가씨, 하고 한 하인 아저씨가 말했어. 그 애가 더 나빠졌어. 내가 물었어. 그 애 떠났어요. 아가씨, 애는 죽었단 말이야. 앤 죽었어요. 아가씨,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밤중에 언제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 문은 그대로였고, 램프도 창문에 켜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닥에 있는 함정을 통해서 빠져나갔을 거라고 추측했지. 만약 그게 맞다면 그가 다시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나갔을 수도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흔적도 없었고, 이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자 우리 모두는 그가 밤새 환각에 시달리다가 어떤 상상 속 대상이나 공포에 이끌려서 그 상태로 길을 잃고 떠났다는 슬픈 믿음을 갖게 됐어. 다만 스킨폴만이 계속해서 우리 젊은 친구가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열이 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난 것일 뿐이야. 하고 말했지. 그 후 모든 곳을 수색했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 벽돌 가마도 살펴보고 오두막도 방문했고 두 여자에게도 특히 물어봤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 그들의 놀라움이 진짜라는 것도 확실했고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밤도 너무 젖어서 발자국으로 추적하는 건 불가능했어. 울타리와 강둑, 벽, 헛간, 더미 등을 멀리까지 살펴봤지만 그가 거기 있었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 그가 다락방에 남기고 간 이후로는 어디로도 사라졌지. 그 수색은 5일 동안 계속됐어. 나는 그때까진 계속 찾았지만 그 이후로 내 관심은 아주 특별한 방향으로 돌았어. 샤리가 저녁에 다시 내 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고 나는 그녀와 마주 앉아 일하는 중이었어. 그러던 어느 순간 테이블이 살짝 덜리더니 나는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하인이 떨고 있는 게 보여서 깜짝 놀랐어. 샤리, 하고 내가 물었어. 너 너무 춥니? 그러던 어느 순간 테이블이 살짝 덜리더니 나는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하인이 떨고 있는 게 보여서 깜짝 놀랐어. 샤리, 하고 내가 물었어. 너 너무 춥니? 그래도 그녀는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알았고
내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할 때 조용히 내 품에 누워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정신이 산만해졌을 때 조금이라도 차분히 누워서 떠도는 생각들을 조용히 중얼거리곤 했어.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작은 자매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곤 했어. 샤리의 모습이 변하는 게 너무 슬펐어. 그녀가 회복하더라도 볼이 둥글고 예쁜 모습이 흉하게 변할까봐 걱정했거든. 하지만 그 걱정은 그녀가 더 위태로울 때의 생각에 묻혔어. 그녀가 가장 심하게 아플 때, 또 정신이 흐트러졌을 때도 그녀는 내가 품에 안았을 때 조용히 있었고 떠도는 생각들을 조용히 중얼거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남은 두 아이에게 그녀가 충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또 어떤 때는 샤리가 나를 잘 알고 나에게 말을 걸었어. 그리고 토마스와 엄마에게 사랑을 보내며 토마스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지. 그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읽어준 책 내용도 이야기했고 죽음의 침대에 누운 소년이 그의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과부였던 엄마가 그를 위해 기도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달라고 기도했던 일도 말했어. 그녀는 또 만약 자신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죽게 된다면 토마스가 같은 기도를 자신을 위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토마스에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보여줄 거라고 했어. 그건 우리가 희망을 하늘로 다시 올려보내기 위해서였어. 그렇지만 샤리의 병이 여러 번 있었어도 내가 말한 그 부드러운 성품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밤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천사를 믿었던 그 믿음과 더 높은 신뢰를 가졌던 그녀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잠들곤 했어. 그리고 샤리는 죽지 않았어.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위험한 지점을 돌았고 결국 회복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녀가 다시 예전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도 보았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번역했어.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그날 아침은 정말 특별했어. 아다가 정원에 서서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저녁이 되자 샤리와 나는 드디어 옆방에서 차를 마셨지.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갑자기 찬 기운이 온몸을 휩싸는 걸 느꼈어. 다행히도 샤리가 다시 침대에 누워 평온하게 잠들기 전까진 내가 그 병의 전염이 내게 옮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차를 마실 때는 감추기 쉽던 내 느낌도 이미 넘어서 있었고 나는 빠르게 샤리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도 나는 충분히 건강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에서 샤리의 밝은 축복을 받고 평소처럼 그녀와 오래 이야기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새 두 방을 돌아다니며 내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 가끔은 혼란스럽고 마치 몸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은 이상한 포만감도 느꼈지. 저녁이 되자 상태가 더 나빠졌고 그래서 샤리에게 미리 말을 하려고 결심했어. 샤리, 너 점점 강해지고 있지? 하고 물었지. 아, 완전. 하고 샤리가 대답했어. 이제 비밀 하나 말해도 될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니? 샤리, 네, 아주 강하죠. 하고 샤리가 기뻐하며 외쳤어.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시무룩해졌어. 왜냐면 그녀는 내 얼굴에서 그 비밀을 알아챘거든. 그녀는 큰 의자에서 일어나 내 품에 파고들며 아, 선생님, 이건 제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지. 자, 샤리. 하고 내가 잠시 그녀가 계속 말하게 두고 나서 말했어. 내가 아프게 된다면 인간적으로 내 가장 큰 믿음은 너야. 그리고 너가 항상처럼 차분하고 침착하게 내 곁에 있어야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알겠니? 조금 더 울게 해도 돼요. 선생님,
하고 샤리가 말했어. 오, 정말, 정말, 조금만 더 울게 해주세요. 정말. 그녀는 내 목에 기대어 그렇게 애틋하게, 충실하게 말했어. 내가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나. 난 착하게 지낼게요. 그래서 나는 그녀가 조금 더 울게 내버려 두었고, 그게 우리 둘 모두에게 도움이 됐어. 이제 제게 믿음을 주세요. 선생님, 하고 샤리가 조용히 말했어. 전 지금 하는 말 다 듣고 있어요. 지금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샤리, 오늘 밤에는 의사에게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할 거고, 너는 나를 돌봐줄 거라고 할게. 그 말을 들은 샤리는 온 마음을 다해 고마워했어. 그리고 아침에 아다가 정원에서 일하는 걸 들으면 내가 평소처럼 창문 커튼을 넘어서지 못하더라도 너는 가서 그녀는 자고 있어요. 좀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라고 말해줘. 그리고 항상 내가 유지하는 대로 방을 정리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해줘. 샤리는 약속했고 나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누웠어. 그날 밤 의사를 만났고 내가 그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 아직 집안에 내 병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날 밤이 낮으로, 낮이 밤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나는 겨우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었어. 둘째 날 아침,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었어. 아,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힘들게 샤리에게 부탁했어. 자, 가서 그녀는 자고 있어요 라고 말해줘. 내가 좀 피곤해서 창문 커튼 뒤에 누워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 그녀를 방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내가 물었어. 내 자랑스러운 모습은 어때? 샤리, 실망했어요. 선생님, 하고 샤리가 커튼 너머로 살짝 내다봤어. 그런데 오늘 아침 그녀가 정말 아주 예쁘다는 걸 나는 알아.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하고 샤리가 살짝 내다보며 대답했어. 아직도 창문 쪽을 보고 있네요. 그녀의 맑고 푸른 눈,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눈은 저렇게 올려다볼 때마다 언제나 가장 아름다워. 나는 샤리를 부르며 마지막 말을 전했어. 자, 샤리. 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면 그녀는 분명히 방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야.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그녀를 막아줘. 샤리, 만약 그녀가 한 번이라도 들어오는 걸 허락한다면 내가 여기 누워있는 동안 한순간이라도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거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고 샤리가 약속했어. 그걸 믿어요. 내 사랑하는 샤리, 이제 잠깐이라도 내 곁에 와서 앉아. 손으로 내게 닿아봐. 나는 너를 볼 수 없거든, 샤리. 나는 눈이 멀었어. 이렇게 말하면 아는 그녀에게 기대었어. 그녀는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잡았지. 이 말은 내가 얼마나 그녀를 믿고 있는지, 또 그녀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보여주는 거야. 32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